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영범입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좋은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 극동방송의 주 안에 사는 삶을 들으셨습니다. 지금부터 미국 서부 시간으로 5시 30분까지는 극동방송 미주 제사가 보내드리는 오늘도 주님과 함께 시간입니다. 네, 지금까지 방송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21세기 제4세계 선교와 역사의 종말을 방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평신도들이 아마 이 선교의 필드에 주역으로 참여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어서 계속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프로그램에 특별히 또 강조해야 할 부분 중에 하나인 줄 압니다. 네. 사실 이때까지 우리가 여러 가지로 보면은 주로 주예종들이 선교사로 많이 활동을 했죠. 네. 그런데 바로 이때가 지금까지 가져온 선교사의 개념에 대한 정리를 새롭게 해야 할 아주 적절한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도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제4세기 선교의 주역은 평신도 선교사들이 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주예종들은 무엇입니까? 주예종들은 그러면 어떠한 위치에 있는 것이냐, 이렇게 아마 반문이 나올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대적으로 보아서 이미 주예종들이 말초 선교지역까지 책임져야 할 그런 시대는 지났다고 봅니다. 앞에서도 여러 번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선교의 방법을 요새 말로 업그레이드 시켜야 할 때입니다.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옛날 그 전근대적인 선교 방법, 물론 목회도 마찬가지죠. 그런 선교 방법을 가지고는 현 시대에 맞고 현 시대의 스케일에 맞는 그러한 선교 전략을 세우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선교 전략 자체도 빨리 업그레이드 시켜서 새로운 제4세기 선교를 위한 전략으로 이렇게 내놔야 될 줄 압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현대라고 하는 것은 사실 아시다시피 선교의 범위가 세계화로 변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이제 앞으로 다가오는 제4세기에는 선교의 범위가 무한대로 확장될 것이기 때문에 제한된 주예종들로서는 그 역부족이라는 겁니다. 이 제4세기 선교의 대상은 제3세기 선교의 대상과는 달리 어느 특정 지역이나 사람들을 타겟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즉 미선교국은 물론 미선교국이라고 아직 선교를 안 한 나라죠. 선교를 아직 못한 나라, 물론 대부분이 됐습니다만 이제 저 오지 같은 데는 아직도 또는 이 아직도 그 공산주의 체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데 깊이 못 들어가고 있거든요. 미선교국은 물론이거니와 선교 주역국, 선교를 주도하는 나라들까지 선교의 대상으로 삼아야 되는 것이 제4세기 선교의 그러한 그 성격이기 때문에 제한된 주예종들의 선교사로는 이 아주 광활한 마지막 종말의 그 추수밭을 추수하기에는 역부족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것이죠. 이 제4세기 선교는 주님께서 분부하신 마지막 선교, 다시 말하면 만국 복음 전파 운동이죠. 만국 복음 전, 물론 이 만국 복음 전파 운동 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자꾸 이 종말론적으로만 갖다 붙여서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지는 모르지만은 물론 만국 복음 전파 운동은 예수님 시대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뭐 말세나 종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오시면서부터 그 말세라고 그러고 종말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항상 긴장된 종말론적 상황 속에서 그런 심정을 가지고 살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은 이 종말론적이라고 할 때 조금 더 의미를 더 부과시켜서 이제는 종말 중에 종말, 말세 중에 마지막 말세가 지금 된 걸로 대개들 알고 있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만국복음 전파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지막 종말에
아주 그 피치를 올려야 할, 다시 말하면 클라이막스를 이루어야 할 그런 전파운동으로 봐서 이것이 제4세계 선교라고 우리가 볼 수 있지 않겠느냐. 네. 이런 때는 전 세계의 광활한 주수밭으로 우리가 이제 대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한된 주의 종들, 다시 말하면 이런 선교사들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 제4세계 선교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지금 예루살렘이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지금 어디 예루살렘으로 가야 됩니까? 그게 아니죠. 우리 있는 우리의 처소에서 예루살렘이라고 하기엔 자기 집이라는 얘기죠.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자기 각자 각 가정에서부터 시작되는 선교라.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에 편만해 있는 평신도들이 자기 가정에서부터 그리고 직장에서부터 선교운동을 일으켜야 된다는 말씀이죠. 네. 그러므로 제4세계 선교의 주역은 평신도 선교사들이 되어야 하고, 그러면 주의 종은 어떻게 되느냐? 평신도 선교사들을 훈련시키고 파송하고 감독하고 지도하고 지원해주고 그렇게 하는 지도자들이 되어야 하고, 이들을 보내는 선교 전략가들이 되어야 한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참 말씀을 듣고 보니까 참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은 목사님 그 제4세계 선교를 위해서 목사님 지론과 같이 우리 평신도들이 선교사 훈련을 받고 그들이 이제 나가서 선교를 하게 된다면 어떤 이점들이 있겠는지 구체적으로 좀 더 말씀해 주시죠. 예, 이점이 많지요. 여러 가지 이점이 따르게 됩니다. 평신도 선교 전략이 성경에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조금도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교회가 197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요, 그 평신도 사역을 한다. 특별히 그 제자 훈련을 한다. 그때 이해들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새로운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때는. 그러나 이미 서구교회에서는 수십 년 전에 이미 다 실시를 해서 정착되어 온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새로운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평신도 선교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얘기를 하게 되면 평신도 선교사들이 가긴 가기 때문에 조금 이해는 그래도 되어 있어요. 그러나 교인 전체를 평신도 선교사화로 훈련시키자 하는 데는, 제자화로 훈련시키자 하는 데는 이해를 그래도 많이 되어 있는데 선교사로 훈련시키자 하면은 이게 조금 이해가 좀 덜 가지 않겠느냐. 그러나 그 이점이 아주 큽니다. 첫 번째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지만은 우선 첫째로 목사 선교사들의 수적 제한으로 인해서 국내외 전 지역을 포괄하는 그 광활한 말이죠. 그 전 세계의 가을 들판을 추수하기에는 아주 역부족이기 때문에 전 세계에 편만하게 흩어져 있는 평신도 일꾼들을 활용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지금 제한된 선교사 보내봤댔자 제한된 지역밖에는 선교가 안 되니까.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이점은 뭐냐 하면, 목사 선교사는 전임으로 훈련비서부터 훈련할 때부터 아주 굉장히 돈이 많이 듭니다. 그 경비가 생활비를 비롯해서 다 훈련시켜서 생활비를 보조하면서 더 나가서 그 미션 필드에 다시 말하면 선교 현장에 가서 활동하는 선교 활동비까지 계속 지원해 줘야 되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이 듭니다. 그렇지만 평신도 선교사들은 각자 자기의 생업을 가지고 선교 사역을 하기 때문에 그 모든 비용이 거의 들지를 않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목사 선교사들은 어떤 의미에서 제4세계에 속한 불신자 세계로부터 소외되어 있는 것이 많습니다. 다시 말해 이게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목사들은 그 불신자들하고 이렇게 같이 가깝게 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접근하기가 어렵습니다마는 평신도 선교사들은 각각 자기의 지교회에서 훈련 받아가지고 또 자기가 가서 선교하는 그 선교 지역이 주로 국내 지역으로 말하면 자기 생활 터전이거든요. 가정에서부터 주위 친구들, 직장들이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웃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게 돼 있고 그 불신자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전도를 위한 접근이 대단히 용이하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목사 선교사들의 양성은 전문 기관에서 특별 훈련을 필요로 합니다. 신학교에서 또 새로운 또 선교사 훈련 프로그램을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평신도 선교사들은 신학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교회에서 제자 훈련을 이용하거나 그것의 연장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서 얼마든지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신학기를 세우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죠. 각 지교회 어디든지
뭐 교회가 크든 작든 다 이것은 다 실시할 수가 있으니까 대단히 좋은 이점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교회에서 제자 훈련을 하고 있는 그러한 그 교회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국내적으로 그런 교회는 곧바로 선교사들을 이제 좋죠. 저기 할 수가 있겠군요. 활용할 수가 있겠군요. 평신도 선교사로. 많은 말씀이. 그러자도 그 말씀을 제가 언급하고 싶었는데 제가 잠깐 잊어버렸는데 생각나게 해서 감사합니다. 여기 이제가 앞으로 이게 이제 선교사 훈련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는 그 컨텍스트가 전부 다릅니다. 교회마다 달라요. 개척 교회, 기존 교회, 뭐 큰 교회, 뭐 또 사람마다 구성이 전부 다르거든요. 그런데 특히 그것은 나중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우선 제자 훈련 프로그램이 그래도 제자 훈련을 주도해온 귀한 하나님의 주의 종들과 그 성도들의 그러한 그 놀라운 그 노력으로 그 좋은 그러한 노력을 통해서 지금 많이 정착이 되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자 훈련을 실시하고 있는 교회는 바로 제자 훈련에서 바로 말이죠. 선교사 훈련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다시 말하면 여기 이제 앞으로 제가 이제 제시를 합니다만 선교 대학원을 만들어서 그리 바로 올라가게 돼 있죠. 평신도 선교 대학원.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거기서 나오게 되면 이제 선교사가 되는 거죠. 그러겠군요. 이제 그렇게 해서 하게 되면 이건 완전히 처음부터 뭐 새신자에서부터 시작해서 제자 훈련 과정을 거쳐야 하는 거 그런 부담에 비하면은 제자 훈련을 이미 하고 있는 교회들은 아주 좋은 그런 이점을 가지고 있죠. 아주 좋은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제4세기 선교의 주역은 평신도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고 그러므로 주의 종들은 평신도들을 전 세계 추수밭 들판으로 보낼 추수꾼들 즉 평신도 선교사들로 만들어야 할 의무와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젊은 선교사들의 제한된 일손으로는 시급할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광활한 추수밭을 추수하기에는 역부족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추수할 일꾼들을 많이 보내달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하시면서 분부하시고 승천하신 것을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평신도 선교사를 양성해서 이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하게 되면은 물론 뭐 선교자지 대외 선교는 말할 것도 없지만은 우선 그 자기 교회 자체에 큰 유익이 온다는 거. 요거 이제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사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요. 이제 평신도 선교사들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그런 그 이제 사명감을 가진 주의 종들이 또 많이 일어나야 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제자 훈련에서는 평신도를 깨운다. 그렇죠. 그게 이제 하나의 모토인데 아마 목사님 말씀하시는 이 세계 선교에서는 주의 종을 깨워야 한다. 그렇습니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자마자 제가 그 말씀을 하기에 감히 참 송구스러워서 제가 노골적으로 말씀을 잘 못합니다. 못 드리는데 제가 그 책을 쓰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고 또 이 작업을 일단은 시작을 했는데 지금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이거 무슨 뭐 그래도 좀 뭐 훌륭한 분들이 써야 되는데 그렇지도 못하고 그걸 쓴다는 게 좀 주제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아마 그 시대적 요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 훈련을 통해서 평신도를 깨우고 또 목사님 전개하시는 21세기 제4세기 선교를 위해서 아마 주의 종들을 깨워야 한다는 그런 어떤 이제 훈련 그 프로그램을 이제 그 뭡니까 체계화한 그런 이제 학문적인 지침서가 나오는 것이 아마 좋지 않겠는가? 아마 지금 우리가 방송하고 있는 이 프로그램이 지금 30회 이상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그대로 거의 수정을 조금 보고 그대로 나가도 책 한 권이 잘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한 300페이지 책은 아마 300페이지 책은 아마 쉽게 될 겁니다. 이 자체가 체계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그 제4세기 선교에 대한 것을 쭉 말하면서 시대적인 정황을 전부 우리가 전부 조명해 가면서 이런 시대에 와서 살고 있는데 우리 주의 종으로서는 빨리 깨어나서 평신도들을 이렇게 깨워가지고 전 세계에 그저 편만에 있는 평신도들로 하여금 추수를 할 수 있도록 다시 말하면 선교를 할 수 있도록 그것이 마지막 우리 선교의 전략이다. 그렇게 이제 체계가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 이 책 자체가 앞으로 나오게 되면 우리 주의 종들에게 대한 하나의 이런 제4세기 선교 전략에 대한 선교에 대한 도전이 되겠고요. 좋은 도전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번 기대해 봅니다. 아마 이 방송을 계속 들으신 그런 청취자들도 아마 상당히 기대하고 있으리라. 그래서 그렇게 생각이 되는군요. 아이고 뭐 감사합니다. 어쨌건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목사님 이제 그 평신도들이
이제 선교의 주역으로 이제 활동을 해야 되겠는데요. 그렇죠. 이제 제 4세기의 선교 사명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평신도 선교 운동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가 제4세기 선교를 하기 위해서는 평신도 운동이 평신도와 훈련이 돼서 활동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그 평신도들이 일으키는 평신도 운동, 그 일어나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물론 평신도 운동은 미국 같은 나라나 서구 같은 나라에서는 오래전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것의 결실로 가장 크게 맺어진 것이 바로 디사이플십 트레이닝, 그 제자 훈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도 벌써 그 결실을 많이 맺고 있죠. 그래서 평신도 운동에 대해서는 많이 우리 알려져 있는데 이 평신도 운동을 선교 운동으로 빨리 승화시키자. 제자 훈련 프로그램을 빨리 평신도 선교사 프로그램으로 빨리 승화시키는 게 좋겠다. 이렇게 발전시키자. 제자 훈련하게 되면 대개 물론 다른 개념도 다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활동하고 있는 그 활동 반경을 보게 되면 대개 자기 그 교회를 중심으로 하고 있고 교회 성장을 조금 더 나간다고 해요. 뭐 우리 한국에서 쉽게 말하면 아웅다웅하고 있는 거죠. 사실 제자 훈련은 최종적인 타겟이 전 세계 모든 민족에게 가라는 겁니다. 근데 거기까지 비전을 우리 지도자들이 제시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즘 보면은 이제 미국의 경우에 여기 이제 교포교회에서 단기 선교 그래가지고 이제 청년들이나 또는 이제 그 평신도들을 파송하는 운동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참 아주 고무적인 얘기인데 저도 그 단기 선교 가는 분 또 갔다 오는 분 전부 이렇게 조언도 해주고 갔다 와서 리포트도 좀 해보라 그러고 그래서 전부 이렇게 좀 리서치를 해보니까 좋은 도전인데 이 평신도 선교 전략 중에 그 앞에서 자세히는 말씀을 못 드렸어요. 시간이 없어서. 그 중에 하나 끼어 있는 게 단기 선교입니다. 단기 선교를 중장기 선교 전략이라는 게 나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근데 그거 하나만 가지고 우리가 그 논하려고 해도 뭐 몇 시간 해도 못 하니까 그렇게 전략을 요약해서만 드린 겁니다. 상당히 도전적인 거죠. 이어서 좀 말씀을 그러니까 이제 평신도 선교 운동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평신도 선교 운동은 특별히 21세기에 벌려야 할 선교 운동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21세기 제4세기 선교는 평신도들이 주역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죠. 평신도 선교 사역은 뭐 한 교회나 무슨 한 나라의 교회만 할 게 아니고 그 세계 교회가 해야 할 시대적인 요청이 된다는 겁니다. 인류 역사는 이미 모든 분야에서 모든 사역이 대중화라고 하는 패턴으로 바뀌어 있어요. 아주 뭐 매스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매스 메디아, 뭐 매스 미디어, 무슨 매스 피플 뭐 해가지고 아주 대규모, 대량. 이게 벌써 이렇게 대중 그리고 또 대중을 상대로 이렇게 이제 정치도 대중을 상대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역이 대중화의 패턴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왕이 주인 노릇을 하던 군주주의 시대에서 국민 대중이 주인 노릇을 하는 민주주의 체제로 바뀌었습니다. 경제적으로 같은 패턴으로 취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교회 사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는 주의에 좀 혼조하고 또 평신도들의 의식 구조 자체도 그 멘탈리티 자체도 목회는 목사님이 하시는 거지 우리는 아무것도 하나 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옛날에는 알고 있었거든요. 지금은 안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도 그 하나님의 그 목회 미니스트리에 목사님을 보좌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된다. 지금 그렇게 돌아가 있거든요. 과거에는 주의종으로 불림받은 목사 선교사들이 활약함으로 인해서 말이죠. 그저 하나님의 복음을 만국에 전파하는 데 아주 큰 기여를 했습니다. 물론 오늘날도 주의 종들의 사역이 우선적입니다. 하지만 평신도 선교 사역은 선교의 활동 반경이 크게 확대된 오늘날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시대적 요청입니다. 시대적으로 아주 우리에게 요청되는 바죠. 근대에 와서 세계 교회들은 소그룹 운동을 통해서 평신도 훈련에 힘써왔을 뿐만 아니라 평신도들의 사역을 통해서 교회 성장에 아주 절대적인 영향을 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현대라고 하는 세계는 다원화 시대입니다. 혼자나 소수가 도맡는 시대가 아니라는 것이요.
모두가 함께 공동 사역을 하는 시대. 그래서 이제 미래를 내다보는 미래주의자들 있죠. 네. 그래서 그분들 미래학자들을 보게 되면요, 뭐 경제적인 거나 정치적인 거나 모든 것이 제4세기로 넘어가게 되면, 지금부터 세계화가 됐으니까 넘어가게 되면 이제 공동체 세계로 가는 커뮤니티, 공동체 세계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네. 이것이 이제 계속 우리가 강조해 왔던 거죠. 교회 성장에서는 현대 교회가 성장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원인 중에 하나가 말이죠. 네. 교회에서 평신도를 활용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평신도 사역을 하지 못하거나 부실할 때에 이때 교회는 성장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신도를 적극 활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현대 교회는 규모에 있어서 소형 교회들도 마찬가지 그렇지만은 대형 교회에서 더 지금 더 나가면 또 대형 교회도 많이 또 그 구분이 돼 있죠. 네. 조금 더 말씀드리면 슈퍼 처치라든지 메가 처치라든지 메타 처치 이 성격들이 많이 다릅니다만은 네. 수없이 이런 아주 대형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교회 안에는 평신도라고 하는 거인이 잠자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Awaken the Giant라는 책을 쓴 사람이 있어요. 예. 거인을 깨우자. 거인을 일깨우자. 예. 그래서 한국에서는 이 평신도 거인을 깨우는 운동, 즉 평신도 운동이 70년대 후반에 들어와서 본격화되기 시작했는데 예. 대표적인 운동이 뭡니까? 제자훈련이죠. 예. 제자훈련하면 아마 이건 누가 다 잘 알고 있는데 평신도 선교사 훈련하게 되면 아직은 좀 그런 것 같아요. 네. 교회의 주체인 거인 평신도가 잠을 자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예. 교회가 침체 상태에 있다는 뜻이죠. 네. 교회가 움직이지 못하는 배와 같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교회는 평신도가 움직여야 됩니다. 영어로 바이브레이션을 일으켜야 돼요. 산 생명체는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네. 바이브레이션이 특별히 그 자꾸 성장하는 그런 물체들은 더 가만히 못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우리 그 나이가 먹어갈수록 고정화됩니다. 한 자리에 자꾸 그냥 가만히 앉는 습관을 많이 갖고 많이 뛰질 않고 움직이질 않습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들 한번 보세요. 어린아이들 뒤에 저거 갓난아이 누워놓으면 가만히 안 있습니다. 발이고 막 흔들어대서 바들컹거리고 막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보게 되면은 아동들 교육 심리학에 보게 되면요. 아이들은 가만히 있지를 못한답니다. 그저 한 3초를 못 견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초 넘어가지 않도록 그들의 주의를 이끌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도 바이브레이션을 일으켜야 돼요. 살아 움직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두 가지 형태로 말하는데 하나는 그로서리 스토어라고 하는 건데 그로서리 스토어라는 것은 식료품이라는 거죠. 식료품 상해. 그런 상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잘라다 놔가지고 지금 꼼짝도 않고 있는 자라지도 않고 움직이지도 않고 그런 교회가 되면 안 되죠. 병신도들 다 잘라다 놓고 세상에서 잘라다 놓고 또 다 그저 모아다가 컬렉션 하다가 식료품 그 상해에다 갖다 진열해 놓은 그런 교회가 되면 안 된다 이거죠. 그럼 어떤 교회냐? 팜 처치가 된다는 게. 농장, 그건 뿌리가 땅에 박혀가지고 계속해서 영양을 섭취해가지고 자라고 말이지 막 이래가지고 움직이고 막 생명이 약동하는 교인들을 세상에서 다 이식을 해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서 우리가 이식을 시켰단 말이죠. 거기서는 계속해서 성장하고 자라고 바이브레이션 일으키고 생명력이 약당하도록 그렇게 팜 스타일의 처치가 돼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군요. 목사님, 지금 이제 평신도를 이제 선교사로 이게 이제 양육을 해서 그들을 이제 선교일선에 내보내야 된다는 말씀을 지금 계속해 주셨거든요. 네네. 지금 시간이 다 돼서요. 여기서 마쳐야 되겠고요. 다음 계속해서 좀 말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마칠 걸. 제4세기 선교의 성격상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평신도 선교사들도 목회 선교사나 목회자들이 없으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우리 목회자들이 어떻게 해서 평신도 선교사들을 양산하고 또 우리가 또 이렇게 키워서 우리가 보내겠느냐. 그것을 우리가 이제 해야 할 사명이고 다음 시간에 이에 대해서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